1760년대의 어느 화창한 봄날, 퀘니 히스베르크의 한 세련된 사교계 대저택 정원입니다. 은은한 장미향이 바람을 타고 흐르고 저 멀리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죠.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강사이자 세련된 패셔니스타였던 30 중반의 사내, 바로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죠. 칸트 선생님, 다음 주에 저와 함께 근교로 피크닉을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오직 선생님만을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할게요. 여러분, 가슴이 쿵쾅거리는 완벽한 핑크빛 기류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심쿵할 만한 완벽한 직진 대시를 받은 셈이죠. 하지만 이 순간 칸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인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바라보며 달콤한 멘트를 날리는 대신 마음속으로 엄청난 수식과 두꺼운 장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자산으로 결혼을 했을 때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은 얼마인가? 아내의 품위 유지비와 혹시 모를 육아 비용이 내 학문 연구 시간을 얼마나 갉아먹을 것인가? 그는 여인에게 잠시 심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는 차가운 대답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와 결혼의 장단점을 적은 노트를 펼치고 치밀한 수지타산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몇 달 동안이나 말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칸트가 마침내 장부 계산을 끝내고 좋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며 당당하게 여인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도시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인류의 생각을 바꾼 철학의 거장이 정작 눈앞의 사랑 앞에서는 장부만 두드리고 있었던 이 황당하고도 쓸쓸한 스캔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교과서 속 딱딱한 박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규칙 속에 자신을 가두었던 인간 칸트의 숨겨진 열망과 지독한 고독의 기록입니다. 1. 충격과 기행. 단 1분도 늦을 수 없다. 주부들이 시계를 맞추던 칸트의 미친 루틴. 퀘니 히스베르크의 주민들은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맞추곤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회색 코트를 입고 스페인식 지팡이를 든 작은 체구의 칸트가 정확히 그 시간에 산책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도 이 시간은 단 1분도 틀어지지 않았대요. 요즘 말로 하면 인간 알람시계 혹은 인공지능 로봇의 원조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의 하루는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와 같았습니다. 새벽 4시 55분에 하인 람페가 각하 일어날 시간입니다 라고 소리치면 칸트는 단 1초의 민기뉴도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50으로부터 7시까지는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7시부터 강의를 한 뒤 정확히 점심을 먹고 3시 30분에 산책을 나섰죠. 그의 삶에는 우연이나 충동이라는 단어가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규칙성에 균열이 간 사건이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소의 책 에밀을 읽다가 그 사상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산책 시간을 놓쳤고, 또 한 번은 프랑스 대혁명 발발 소식을 신문에서 읽다가 흥분해서 시간을 어겼대요. 이 정도면 칸트에게 세상의 변화란 자신의 루틴을 깨뜨릴 만큼 거대한 충격이었던 셈이죠. 규칙에 미쳐있던 이 남자의 기행, 정말 혀를 내두드리게 만들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아주 짧게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2. 인간적 고뇌와 사랑. 2번째 찾아온 운명의 여인, 그러나 또 한 번의 장부 정리. 칸트의 인생에 첫 번째 시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뒤, 이번에는 38의 칸트에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미망인이 접근해왔습니다. 그녀는 칸트의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매너에 반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죠. 선생님, 제 저택의 서재는 언제나 선생님을 위해 열려 있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선생님의 철학과 함께하고 싶어요. 재정적으로도 완벽하고 외모도 출중한, 요즘 말로 하면 로또급 조건의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칸트 선생, 이번에도 역시 실망하게 만들지 않는 완벽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는 또다시 서재로 들어가 결혼의 경제학적 가치와 철학적 유용성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망인의 자산이 내 연구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교계의 노예로 만들 것인가. 칸트가 철학적 사유와 수학적 계산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청원 결심을 굳혔을 때 그 미망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 서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칸트는 평생 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계약이라며 정신승리를 거두었지만 훗날 그의 일기장 구석에는 외로움이 방 안의 먼지처럼 쌓여간다는 씁쓸한 고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분석하려다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게 된 이 남자의 고뇌, 여러분은 공감이 가시나요? 3.
현대적 공감 요소. 퀘니히스베르크의 지독한 홈보이, 80평생 고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유. 요즘 세대들은 세계 여행이 취미고 한 달 살기가 유행이죠. 그런데 칸트는 평생 자신이 태어난 도시 퀘니히스베르크와 그 근교를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그마치 80년 동안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 프로 집돌이이자 방구석 인플루언서였던 셈입니다. 남들은 파리로,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고 넓은 세상을 보며 시야를 넓히는데 칸트는 왜 그 작은 도시에만 틀어박혀 있었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말년에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음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내 서재 안의 책들과 내 머릿속의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고도 전 세계의 지리, 기후, 문화를 꿰뚫고 있어서 그의 지리학 강의는 늘 학생들로 미어졌대요. 그는 낯선 환경이 주는 자극이 자신의 뇌세포 리듬을 깨뜨리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침대의 각도, 베개의 높이, 방안의 온도가 단 1도만 바뀌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도로 예민한 성격이었던 거죠. 평생 고향 방구석에서 우주와 인간의 이성을 통째로 해부한 이 남자의 고집. 요즘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는 현대인들의 시조세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4. 입체적 비교. 칸트의 빛과 그늘, 사교계의 황태자와 집안에서의 차가운 아들. 우리가 흔히 칸트라고 하면 방구석에 처박혀 글만 쓰는 꽃가란 노인을 상상하기 쉽지만 젊을 시절의 칸트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화려한 코트를 입고 사교계의 파티란 파티는 다 휩쓸고 다니던 핵인싸였습니다. 그의 입담은 너무나 세련되고 유머러스해서 퀘니히스베르크의 귀족들은 칸트를 자신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예약 전쟁을 벌여야 했대요. 요즘으로 치면 청담동 파티를 장악한 트렌디한 셀럽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화려한 빛 뒤에는 지독하리 많지 차가운 그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칸트는 가난했던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독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여동생들이 생계를 위해 남의 집 하녀로 들어갔을 때 칸트는 그녀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가난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삶의 과제일 뿐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끊었죠. 심지어 그가 대학 교수가 되어 엄청난 부를 쌓았을 때도 여동생들이 오빠를 만나러 찾아오면 내 학문적 사유의 흐름을 방해한다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밖에서는 인류의 도덕과 정의를 노래한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핏줄인 가족들의 희생과 눈물에는 눈을 감아버린 이중적인 모습. 성인군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칸트의 이 이기적인 면모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5. 현대적 공감 요소. 74세에 터진 블랙리스트 사건. 국가 권력과 밀당한 프로 정치인. 칸트도 요즘 말하는 정치적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1794년 당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렐름 2세는 칸트의 종교 비판 서적들이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보냅니다. 임마누엘 칸트, 너 자꾸 이상한 글 쓰면 교수직 박탈하고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라 라며 대놓고 압박을 간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정부의 눈밖에 나서 SNS 계정이 차단당하고 방송 출연 정지를 먹은 셈입니다. 이때 70살이 넘은 노학자 칸트의 대처가 참 영악하고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선언하죠. 국왕폐하, 저는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한 강의나 저술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가톨릭의 루터처럼 나를 죽여라 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칸트는 편지에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라는 단서를 달았죠. 그리고 몇 년 뒤 국왕이 세상을 떠나자 칸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은 그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덕이라며 숨겨두었던 원고들을 세상에 폭발적으로 출판해버립니다. 국가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쫄지 않고 법의 허점을 노려 자신의 할 말을 다했던 칸트의 이 영리한 밀당 기술. 요즘 세상의 프로 정치인들도 울고 갈 신의 한 수 아닙니까? 6. 위대한 업적, 세 편의 비판서, 인류의 생각 방식을 리셋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생활은 모순과 계산으로 가득 찼을지 몰라도 칸트가 남긴 철학적 업적은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가 50대가 되어서야 세상에 내놓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권의 책은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리셋해버렸습니다.
그전까지 학자들은 인간의 지식은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죠.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틀을 통해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철학사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지 세상이 원래 빨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한계와 능력을 칼로 재듯 경계를 그어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 덕분에 현대의 심리학, 과학,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의 깊이만큼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한 대천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7. 돈과 가치관. 돈은 내 자유를 지키는 성벽이다. 주식 대신 채권을 사랑한 철학자. 칸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말년에는 퀘니스베르크에서 손꼽히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했을까요? 루소처럼 사유재산은 악이라며 거부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칸트는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대학 강사 시절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강의료를 징수하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자 출판사와 치열한 밀당을 벌이며 최고 수준의 인세를 받아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칸트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안전한 국가국채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자신의 평정심을 깨뜨린다며 철저히 배제했죠. 그는 돈을 사치 부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집을 사고 하인을 두었지만 그의 식탁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칸트이대 돈이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학문적 자유를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 이성도 굶주린다는 그의 차가운 현실 감각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뼈 때리는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8. 심리 분석. 지독한 건강염려증과 예민함, 자신만의 루틴으로 불안을 통제하다. 칸트는 평생 작은 체구에 가심이 기형적으로 함몰된 얀꼴이었습니다. 평생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수준으로 몸이 약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지독한 건강염려증 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청 날씨와 기압을 체크하며 자신의 호흡기 상태를 점검했고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릴까봐 지인들과 악수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규칙적인 삶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과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내 철학도 끝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옥죄었던 것이죠.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불을 몸에 감싸는 특유의 서커스 같은 각도를 연구해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잠들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자극이 오면 발작에 가까운 짜증을 냈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의 집 주변에서 까치발로 걸어다녀야 했죠. 요즘 말로 하면 극강의 예민 보스이자 불안장애를 자신만의 루틴으로 극복하려 했던 눈물겨운 생존투쟁이었던 셈입니다. 위대한 사상의 이면에는 이토록 나약하고 겁 많은 한 인만의 버둥거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9. 돈과 가치관, 하인 남패의 퇴출 사건, 30년 충신을 단칼에 잘라낸 냉혹함. 칸트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단 중 하나는 바로 30년 동안 자신의 수발을 들었던 하인 마틴 람페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람페는 칸트의 미친 루틴을 군말 없이 지켜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새벽 칸트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산책길을 에스코트했죠. 하지만 람페가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업무에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칸트의 완벽한 아침 기상 시간을 몇 분 늦추는 치명적인 사고를 치기도 했죠. 그러자 칸트는 자그마치 3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하인을 일절의 퇴직금이나 자비 없이 단칼에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칸트는 30년 동안 몸에 밴 람페의 빈자리를 보며 자꾸 감상해졌자 자신의 서재벽에 커다랗게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람페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감정에 휘말려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기억조차 강제로 삭제하려 했던 칸트의 이 무서운 냉혈한적 면모. 철저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때 인간이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실화입니다. 9. 업적의 디테일. 영구 평화론, UN, 국제연합의 모태가 된 위대한 상상력. 칸트가 남긴 업적 중 오늘날 국제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영구 평화론입니다. 1795년 전 유럽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방구석의 현자 칸트는 인류가 영원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핵심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UN, 국제연합이나 EU, 유럽연합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모든 국가는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국제연맹을 결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은 총칼이 아니라 국제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시 정치가들은 칸트의 이 책을 보며 철학자의 허황된 꼼이자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결국 칸트가 방구석에서 쓴 그 매뉴얼대로 UN을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시대를 무려 2세기나 앞서간 그의 통찰력 앞에서는 그의 사생활이 아무리 꽃같다 한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11. 사랑의 미학.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사랑을 완성하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의 집 식탁만큼은 언제나 사랑과 정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는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동물의 식사법이자 정신건강의 악이라며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퀘니 히스베르크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탁 토론을 벌였죠. 그의 식탁에는 철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학문이나 철학 이야기로 손님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말 것. 둘째, 정치를 논하되 서로 화를 내지 말 것. 셋째, 맛있는 와인과 음식을 즐기며 반드시 웃음으로 끝낼 것. 의사, 선장, 공무원,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칸트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록 한 여인과의 불타는 로맨스나 가정을 꾸리는 사랑은 완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매일 낮 자신의 식탁을 찾는 이웃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세련된 형태의 인간애를 실천했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2. 사료와 항설, 칸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치매와 위대한 지성의 몰락. 철저한 이성의 군주였던 칸트의 말년은 참으로 비장하고도 슬픈 사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 뇌세포의 완벽한 통제를 자랑했던 그에게 인류 최고의 잔인한 형벌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온 것이죠. 말년의 칸트는 단어의 뜻을 잊어버려 쩔쩔맸고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철학적 개념들을 기억하지 못해 비서가 적어준 메모지를 보며 겨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산책 도중 길을 잃어버려 하인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돌아오기도 했죠. 인류의 이성을 정의했던 거인이 이성이 파괴되는 병에 걸려 몰락해가는 모습은 당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지독하리 많지 고고했습니다. 1804년 2월 12일 죽음을 직전에 둔 침대 위에서 칸트는 의사가 찾아오자 몸을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의사가 선생님 누워 계십시오 라고 만류하자 칸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대답했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내가 숨을 쉬는 한 멈출 수 없다. 의사가 의자에 앉은 후에야 칸트는 안심하듯 침대에 누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좋다. 에스이스트 굿. 자신의 이성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의 최후였습니다. 13. 기본 정보, 마구장이의 아들, 엄격한 경건주의 아래서 자라난 소년. 자, 이제 이 대철학자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가계도를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칸트는 1724년 프로이센의 퀘니 히스베르크에서 말의 안장을 만드는 마구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죠.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흙수저 출신입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지독하리만치 엄격한 기독교 종파인 경건주의 신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거짓말을 하면 무서운 매질이 가해지는 숨막히는 환경이었죠. 칸트가 평생 보여준 자학에 가까운 규칙성과 도덕에 대한 강박관념은 바로 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심어준 종교적 스파르타 교육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수도원 같은 숨막히는 공기였다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내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덕의 숭고함을 일깨워 주셨다며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엄격함이라는 거친 토양 속에서 인류의 생각을 바꾼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 위대한 업적, 정언 명령, 내 양심의 GPS를 켜라. 칸트 도덕 철학의 정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덕 법칙, 바로 정언 명령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요즘 말로 쉽게 풀면 조건 따지지 말고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행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복을 받겠지 혹은 남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라는 계산을 깔고 하는 것은 진짜 도덕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더라도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만이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외쳤습니다. 내 행동의 규칙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법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요즘 SNS에 악플을 달고 겉으로만 가식적인 선행을 베푸는 인플루언서들이 가득한 세상에 칸트의 이 불호령 같은 정언 명령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눈앞의 이익과 재테크에 눈이 먼 현대인들에게 내 양심의 GPS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고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15. 마지막 메시지. 칸트가 2026년 오늘 우리 시니어들에게 던지는 인생의 화두.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칸트의 파란만장하고도 숨막히는 일생을 함께 훑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랑 앞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다 실현당하고 30년 충신을 단칼에 내쫓은 차가운 냉혈한이었지만 정작 머릿속으로는 인류의 평화와 도덕의 주춧돌을 놓은 모순덩어리 천재. 그가 남긴 묘비명에는 지금도 전 세계 학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을 늘 새로운 찬탄과 경외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빛나는 하늘이며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칸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의 환경과 통장 잔고의 변화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굳건한 규칙과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비록 그의 삶은 지나치게 꽃같고 외로웠을지라도 그가 지킨 이성의 불꽃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깊은 연구를 남겼던 칸트의 삶을 통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속 도덕 법칙을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라디오 저널이었습니다.